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 의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매년 3.1절이 되면 눈을 뜨면 마음이 좀 묵직해집니다. 올해 벌써 105주년입니다. 의원님도 그러실 것 같은데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 취임 3.1절 기념사가 나왔습니다. 혹시 어느 대목을 좀 주의 깊게 보고 계신지. 취임 후 두 번째 기념사가 나왔는데요. 전반적인 내용을 좀 말씀드리자면 기미독립 선언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몇 차례 강조를 했고 그리고 기미독립 선언서는 일본을 향해 우리의 독립이 양국 모두 잘 사는 길이며 이해와 공감을 토대로 새 세상을 열어가자고 요구했다. 이런 내용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통상 3.1절 기념사에는 왜냐하면 남북이 함께 그때는 3.1 만세운동을 했기 그렇죠. 때문에 네. 북한에 대한 공격보다는 이제 평화 이런 걸 좀 강조하는데 여전히 또 북한에 대한 비판이 나왔습니다. 공산 전체주의가 또 나왔고요. 그리고 탈북민들 얘기를 하면서 7월 14일을 북한 이탈 주민의 날로 제정하겠다. 그리고 통일론,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등등의 이슈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김용남 위원장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북한 이탈 주민의 날은 최근에 이미 제정이 됐죠. 네. 앞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미 네. 지정은 됐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대통령의 어떤 이런 글을 안 읽게 됐어요. 사실은 네. 기념사나 이런 거를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연설기록 비서관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대통령 기념사라고 하면 그래도 글의 어떤 완전성이라든지 아니면 그 내용에 있어서의 깊이가 있어서 이렇게 읽으면서 앞으로 국정 운영이 이 방향으로 가겠구나 아니면 다른 어떠한 중요한 결심이나 결단의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주의 깊게 보곤 했는데 네. 최근 들어서는 이게 글의 수준도 너무 낮고 네. 그리고 거의 대통령 기념사에서 들어볼 수 없었던 이른바 좀 수준 낮은 단어들도 많이 군데군데 섞이고 그래서 네. 어느 순간부터는 안 읽게 됐습니다. 오늘 3.1절 기념사도 솔직하게 네. 말씀드리면 안 읽어봤는데 저는 참 이런 상황 자체가 안타까워요. 네. 왜냐하면 정치는 말로 하는 것이고 네. 물론 그냥 일개 정치인도 아니고 우리나라 국정 운영의 최고 책임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권위 내지는 무게가 훨씬 어느 여타 정치인보다 더 막중하고 네. 의미가 깊어야 되는데 그 말에서의 어떤 무게감 내지는 신뢰를 얻기가 어렵다는 게 네. 그게 대통령 개인의 게 안 좋은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에도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윤석열 대통령께서 네. 앞으로 이런 기념사는 말할 것도 없고 발언이나 이런 데에 보다 신중하고 무게 있는 발언들을 해주시면 훨씬 좋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사실 대통령의 문장은 역사에 그렇죠. 남는 문장이기도 하고 이 역사에 남는 문장이 대대로 아이들이 이제 배우고 크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윌슨 이런 사람들의 연설 지금도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역사에 남을 기록인데 그 내용치고는 조금 함량 미달이다라는 네. 평가를 좀 주셨습니다. 우리 박진영 부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3.1절 연설인지 제가 8.15 연설인지 모르겠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역사적으로 한반도에 피 맺힌 우리 민족의 역사가 담긴 땅입니다. 그 연설문이 너무 비교되는 네. 참 조악한 연설문이었는데요. 무지 그리고 내면 깊숙이 숨어 있는 깊은 이 북진 통일론을 네.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이 두려움을 느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공산 전체주의라는 내용으로서 3.1절에
연설문에 맞지 않게 뜻밖의 북한 비판을 굉장히 분량을 할애를 했어요. 그리고 자유로운 한반도를 만들어내는 책무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헌법적 책무를 다하겠다. 헌법적 책무가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자유로운 한반도는 헌법에 나오는 우리 한반도를 구성하는 영토는 한반도와 그 외 도서로 구성되어 있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자유롭게 대한민국처럼 북진 통일해야 되겠다. 이렇게 유추되는 저는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근본적인 무지는 말할 필요가 없는 게 네. 일본과 공동으로 번영하자는 게 3.1 운동의 정신이다라는 이야기에는 참 기가 찹니다. 이거는 뭐 우리에 대한 지배자에게 같이 잘 살자라고 요구하는 그런 항거자가 세상에 존재합니까? 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네. 이 뉴라이트적 사관인데 그리고 이제 뭐 자유주의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 동양 사회에는 자유주의라든가 민주주의라는 말이 그때도 제대로 없었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 중국의 오사운동 할 때 삼민주의입니까? 네. 민족, 민생, 민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민주주의란 말도 아직도 쓰지 않고 민권이란 말을 쓸 때요. 이때에는 자유주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그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에 의해서 민족이 단독적으로 나가서 국가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사상이 지배적인 시대예요. 그래서 이 근저에 있는 생각 자체가 무지한 겁니다. 그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기미독립 선언에는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일본에 대한 질타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제가 한 대목만 읽어드리면 오늘 우리의 조선 독립은 조선인으로 하여금 정당한 삶을 누리게 하는 동시에 일본으로 하여금 그릇된 길에서 벗어나 동양을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무거운 책임을 온전히 이루게 하는 것이며 뭐 세계의 평화, 인류 행복에 필요한 계단이 되게 하는 것이니 이 어찌 구구한 감정상 문제이리요. 뭐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물론 공약 3장에 자유적 정신을 발휘할 거다. 민족적 요구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때는 민족자결주의, 평화주의, 인도주의 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약소국이 사라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식민지 해방에 대한 자유, 이런 자유주의지 지금 남북 자유 이런 개념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좀 그릇된 표현들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비판이 좀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선언 이후에 더 이상 평화적으로 못하겠다. 1920년 1월 달에 안창호 선생이 독립전쟁 원년이다 이렇게 그 선포를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무장투쟁,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뭐 이런 독립전쟁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역사적 맥락을 보면 살짝 뜬금없다. 저희가 이제 오후 3시에 그 이번에 나온 이 선언문과 관련해서 설명하는 인터뷰를 좀 잡고 있으니까요. 그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3.1 만세운동이 네. 고종 장례식이잖아요. 자, 근데 여기에 보면 왕정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네. 그때만 해도 우리 그 국민들이 그렇죠. 그거 잘 구별을 못할 때예요. 네. 우리 지금 대한독립 만세 이야기하는데 네. 그 당시에 대한독립 만세보다 조선독립 만세라고 외쳤던 사람이 더 많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그때 3.1절 날 서울 빼고 6개 도시가 다 북한 지역에서 있었어요. 평양, 안주, 의주, 선천, 진남포, 원산 그리고 서울이거든요. 사실 북쪽 지역에서 더 많은 만세운동이 있었다. 근데 이거를 평화로 함께 해야 되는데 민족 화합과 단결 이런 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갈라치기를 하는 게 맞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또 여쭤볼 게 있습니다. 오늘 그 여론조사가 발표가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5% 올랐어요. 갤럽 조사인데요. 39%.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40%, 민주당이 33%, 오차범위 밖으로 벗어났습니다. 전주 대비해서 국민의힘은 3%포인트 올랐고요. 민주당은 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총선 지지 어떻게 할 거냐 물었을 때 국민의힘 44, 민주당 41, 개혁신당 14, 새로운 미래 14. 여기 조국신당은 포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지금 개혁신당이 상당히 고무적인 조사입니까? 아이고 정말 얼마 만에 네. 보는 두 자리 숫자인지 감개가 무량합니다. 정말.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상당히 오른 건데 이 여론조사는 좀 오늘 아침에 보고 회의도 하셨을 것 같은데 이 조사를 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후에 지금 총선이 40일 정도 남았습니다. 예. 예.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나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르는 이유 네. 이게 뭘까? 네. 참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네. 정말 의대 정원 확대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민주당의 공천 파동이
반사 이익으로 지금 국힘 쪽에 작용을 하는 것이냐.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스타일을 보면 변한 건 없거든요. 그전하고 계속 같잖아요. 네. 정책이나 어떤 이런 거를 결정하고 밀어붙이는 데 있어서 즉흥적이고 그리고 다소 강압적인 모습은 그대로인 것이고 그게 그대로 투영된 것이 의대 정원의 약 70%의 확대거든요. 네. 그것도 당장 내년부터. 그래서 과연 교육 여건이 허락을 하는지 뭐 이게 그 칠판하고 강의실만 있으면 되는 그러니까. 법과대학이나 이런 데도 아니고 해부학 실습도 해야 되는 의과대학의 정원을 갑자기 늘린다는 게 가능한지도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네. 아무도 예상하지 않았던 그냥 2,000명 증원을 밀어붙이고 있단 말이죠. 네. 근데 여론조사에서는 또 찬성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여론조사 최근에 이 경향을 네. 어떻게 봐야 되는지도 갑론을박이 무성한데 네. 일단 드러나고 있는 여론조사를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죠. 저희 개혁신당은 어쨌든 선명한 야당으로서 윤석열 정부와 집권 여당에 대한 견제를 가장 잘할 수 있는 그리고 자기 손이 깨끗한 이른바 남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는 지적하는 사람의 손도 어떤 하자가 없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여타 어느 정당보다 깨끗한 손으로 정부 여당에 대한 견제를 가장 잘할 수 있는 정당이 개혁신당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말 두 자리 숫자의 결과는 정말 오랜만에 봅니다. 사실 이 조사는 민주당에게 굉장히 아픈 조사입니다. 예. 지금 박진영 부원장님 얼굴이 빨개지는데 지금 지역별로 살펴보면요. 한국갤럽 조사입니다. 물론 이 민주당은 이게 보수 표집이 많아서 보수 과표집 조사여서 이것보다는 여론조사 꽃 조사를 또 좀 신뢰하는 편이라고 제가 듣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내용을 보면 뭐 트렌드를 보는 거니까요. 서울이 더불어민주당이 26, 국민의힘이 43. 굉장히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인천, 경기도 더불어민주당이 39, 국민의힘 33. 원래 더 많이 격차가 벌어졌는데 지금 사실상 6%포인트 차로 좁혀진 것이고요. 대전, 세종, 충청 더불어민주당이 33, 국민의힘이 42. 광주, 전라는 민주당이 53, 국민의힘 9%. 그다음에 대구, 경북은 민주당 19, 국민의힘 61. 부산, 경남 지역이죠. 민주당이 22, 국민의힘 50. 지역별로 쭉 조사 내용을 보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인정해야죠. 여론의 흐름을 인정해야 되고요. 지역별로 보면 호남은 결집도가 낮은데 지금 영남은 이미 다 결집을 해버린 상황이에요. 예. 그게 저는 뭐 수도권하고도 연동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한국 정치라는 것이 수도권에 있는 지역 연구자들이 네. 같이 연동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김용남 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두 가지 이유라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야당이 잘못하고 있다. 두 번째는 이 의대 정원 문제가 어느 정도 먹히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의대 정원 그 증설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 말씀드리자면요. 네. 이거 지금 한국 사회 자체가 정치뿐만이 아니고 네. 이 언론이 심각한 문제를 노출하는 것이 의제를 선정하고 결론을 내리는 과정이 소통하고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 갈라치기로 지금 결론 내려버려요. 그래서 지금 의대 정원 늘리는 문제는 네. 토론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토론이 안 이루어져요. 네. 토론이 안 이루어지고 윤석열 좋아하는 사람들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말 못해. 이런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찬반이 없고 지금 찬성만 있는 상황이 돼버렸고 절충안이 없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정책이라는 것은 다 찬반이 있고 호불호가 존재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 자체를 생략해버리는 상황으로 지금 언론이 내몰고 있다. 이게 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이 빨리 개입해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합리적인 이 소통의 과정을 만들어야 된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이제 가장 근본적인 문제, 네. 야당 때문에 윤석열 지지율이 오른다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제 고향이 대구 쪽이에요. 네. 그분들한테 물어봅니다. 친구들한테 좀 네. 나름 인텔리야. 왜 윤석열 대통령 지지해요? 그러면 민주당 싫었어. 그럼 민주당 왜 싫어요? 그러면 종북이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다수가. 예. 아, 인텔리들이? 인텔리들이. 엘리트가? 예.
TK의 엘리트. 예. 이 정도 이야기하면은 대다수의 이제 서민들이라든가 민중들은 어떻겠어요? 비슷한 그런 흐름에 갇혀버린 거예요. 자, 원래 한국의 주류는 보수 정당이에요. 보수 정당은 안티테제로 표를 넣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산업화라든가 민족주의라든가 이런 걸 얻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정권은 정통 보수가 아니에요. 그냥 극우야. 극우고 사회를 갈라치기 하고 분열시켜서 점수를 얻는 집단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누가 싫어서 여기를 찍게 만드는 거예요. 지난 대선도 보면은 뭐 문재인 정부 심판론, 네. 부동산 정책 심판론 이런 식으로 해서 집권한 사람들 아닙니까? 네. 그 이야기는 뭐냐면요. 지금 민주당 뭐 저도 민주당에 속해 있습니다. 민주당이든 개혁신당이든 합리적인 진보 세력이든 보수 세력이든 사회적 대안을 내놓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만들어가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선동에 먹히고 타인을 비판하고 욕하고 갈라치고 조롱하는 집단들에게 40%라는 지지도를 몰아줌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 국민들이 갈라진 상황에서 집권하고 지금 정치적 주도권을 행사하는 그런 상황으로 끌고 온 거예요. 저 스스로 좀 반성하고 좀 다시 한번 이 재출발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스스로 한번 다짐을 해봅니다. 제가 보기엔 그 민주당이 지금 최근에 안 좋잖아요. 네. 여론조사에 잡히는 각종 수치들이 그게 공천 파열음이 가장 크겠습니다만 그거 이외에 또 다른 요인을 찾자면 지금 민주당이 주도하는 이른바 비례연합정당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진보당이 3석을 가져가기로 했잖아요. 네. 근데 많은 국민들의 기억 속에는 진보당은 통합진보당의 전신이죠. 후신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위원정당으로 그때 이석기 의원으로 대표되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누가 봐도 그 당의 거의 같은 멤버들이 지금 속히 만들은 진보당이 민주당과 연합해서 비례 연합정당을 만들면서 원내 진출을 돕고 있다. 그리고 지역구 하나는 진보당에 양보를 하기로 했고요. 이것이 방금 말씀 주신 이른바 보수 세력에게는 민주당은 역시 종북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게 과연 저는 전략적으로 맞는 선택이었나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 총선이 저희 같은 네. 이른바 제3지대 내지는 소수당에게 정말 힘든 총선이 돼가고 있는 것이 이게 성격상 대통령 선거의 연장전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당시 후보는 지금 대통령이 되고 있죠. 물론 한동훈 위원장하고 아바타냐 아니냐 논쟁은 있습니다만 집권 여당의 사실상 가장 큰 지배주주 내지 오너인 것은 뭐 부인할 수 없는 성격이에요. 근데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는 당시 대선 후보였고 0.7% 차이로 낙선한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로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게 2년 전 대통령 선거의 연장전으로서 이번 총선이 각인되는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고 그러니까 양 세력이 결집할 대로 대선 비슷하게 결집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총선은 대선과는 좀 성격이 완전히 다른 선거란 말이죠. 근데 그 총선 특유의 성격이 많이 희석되고 대선처럼 인식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수당으로서 이번 총선에서 좋은 성과를 얻기 위한 노력이 많이 안 보이고 그냥 묻히고 있는 형편인데 이게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그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 회장 그 입틀 얼마 전에 입틀막 당하셨던 분 지금 자택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뭔 흉이래요 이건 또? 굉장히 그 보수적 성향을 드러내신 분인데. 그러게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김태구 위원장, 박명아 회장. 그러니까 의사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전형적인 총선형이네. 네. 야,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 의사들 중에 국민의힘 당원들이 많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아니, 저도 주변에 의사 친구들 많은데 그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의사는 대부분 국힘 지지층인데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하고 물론 국힘 지지층이라도
라고 하더라도 전국의 의사가 지금 등록 의사가 14만 명인데 네. 뭐 아주 연세가 많아서 활동 안 하시는 분까지를 좀 제외하면 대략 10만 명이 좀 넘죠. 근데 선거 전략을 그렇게 짠 것 같아요. 10만 명을 왕창 때려갖고 나머지에서 70% 이상의 동의를 얻을 수 있다면 그거는 당연히 남는 장사 아니냐. 네. 뭐 이런 전략을 짠 것 같은데 예. 아니 그렇다고 저렇게 압수수색을 남발하는 경우가 어딨어요. 지금 오늘 오전부터 용산구에 있는 의협회관 안에 있는 비대위 사무실, 서울시 의사회 사무실, 강원도 의사회 사무실, 그다음에 전현직 간부들 휴대전화, PC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방금 들어온 속보인데요. 이면택 소아 청소년과 회장을 비롯한 의사협회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저도 검사 생활 꽤 했습니다만 이게 압수수색 영장은 범죄 혐의가 있을 때 발부가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네. 범죄 혐의가 뭘까? 떠오르는 게 없어요. 사실 무슨 죄명으로 이걸 압수수색하나. 근데 반대한 거죠. 정부 막- 정책에. 그러니까 그 실질적인 이유는 그건데 네. 이거를 논리를 막 베베 꽈갖고 만들어 보자면 네. 지금 많은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했잖아요. 네. 그리고 병원을 떠나고 있어요. 그래서 병원 업무가 힘들어졌다. 그래서 병원 업무에 대한 업무 방해 혐의인데 네. 근데 그건 전공의들이 스스로 결정한 문제잖아요. 자기가 안 하겠다, 그만하겠다. 근데 네. 이거를 의협이나 의사 선배들이 이른바 사주했다. 네. 그래서 업무 방해의 교사 혐의로 아마 압수수색 영장을 치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이게 교사한 건 없거든요. 사주한 게 아니에요. 전공의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한 것인데 네. 아마도 그 선배 의사들이 소셜 미디어 같은데 네. 전공의들의 이런 집단 사직에 대해서 뭐 공감한다 내지는 응원한다 뭐 이런 거를 올린 것을 교사했다 사주했다고 본 것이 아닌가. 병원 업무 방해라고 합니다. 그러네. 그건 뭐 맞겠네. 맞네, 그러면 맞네. 제 추측이. 네, 맞았네요. 우리 의장님 네. 말씀이 맞네요. 맞네요. 예. 근데 그건 억지예요. 세상에 자기 소셜 미디어에 후배들이 그렇게 병원을 그 전공이 그 단계까지 올라가기도 얼마나 힘들어요. 네. 그리고 레지던트 3년차, 4년차면 이제 거의 끝나는 건데 전문의 네. 자격을 취득하기 직전인 사람들이 십몇 년 동안 들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나 이제 안 하겠다. 라고 결단을 내리는 거에 대해서 공감을 내지는 위로의 표현을 올린 것을 그걸 집단 사직을 사주했다. 그래서 업무방해 교사 혐의다. 이런 억지가 어디 있어요. 이건 법률가로서는 이렇게 법률을 악용하면 안 됩니다. 진짜로. 제가 불법 SNS에 위반? 네. 저기 우리 장윤선 기자님 3일절인데 그만 방송하지 말고 쉬지요. 네. 이러면 제가 이제 업무 방해네요, 이게. 그렇지. 그렇죠. 그런 논리. 네, 그런 논리죠. 네. 예. 그러니까 왜 이렇게 사나워지고 험악해지고 이게 선거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니까 그런 윤석열 거죠. 정부 이미 이렇게 그런 하는 건가요? 판단은 끝낸 것 같아요. 네. 나라가 망하든 말든 선거만 이기면 된다. 그러니까 지금 그 의사들, 자기 편이었던 의사들까지도 갈라치게 하는 거고요. 지금 대한민국의 이 그린벨트 문제가 박정희 대통령의 네. 제일 잘한 유업 중에 하나예요. 그걸 그냥 마구잡이로 해제하겠다고 하잖아요. 진짜 죽었던 박정희가 산소에서 묘소에서 튀어나올 거예요. 이게 진짜 보수냐라고. 이건 그냥 나라 망치는 행위예요. 네. 행위 자체가. 지금 뭐 군사보호 지역도 여의도에 그러니까요. 117배를 다 지금 해제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 지역 국회의원들 취재해 보니까 거기 해제해봐야 소용이 없다. 왜냐하면 비행안전구역이어가지고 개발도 못한다. 왜냐하면 네, 높은 네. 건물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을 하면 국민들이 우리 동네 개발돼서 땅값 좀 오르겠네, 집값 좀 오르겠네 이런 판단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사실은 그 민주당의 국방위라든가 아니면 환노위라든가 뭐 이런 의원들이 나서서 이게 무슨 문제가 있고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이거를 이랬을 때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어떤 것들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좀 해줘야 되거든요. 그게 민주당이 너무 못 싸워요 지금. 가장 잘 싸울 수 있는 개혁신당을 좀 지지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네.
21대 국회의원을 잘못 뽑은 거야. 네. 지금 전부 다 지역구에서 예. 동네 명함 돌림이 맞아요. 퍼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상임위 열어가지고 예. 상임위별로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정말 낱낱이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진 게 수세적 의미의 의제들이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지난 대선 때 의제들, 뭐 문재인 정부 심판론, 네. 그다음에 또 뭐 운동권 청산론 이런 것들이 의제가 되고 있고 민주당이 물론 방어를 하려고 해요. 뭐 예를 들자면 이제 진보당 문제는 민주당 입장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타당 문제니까. 네. 타당 문제이기도 하고 뭐 진보당 전체를 종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민주당 내에 이른바 이 운동권 이야기가 나올 만한 것들에 대해서 제어하기 위해서 뭐 임종석 실장도 공천 안 주고 네. 뭐 그런 이야기 우리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문재인 정부 심판론 이야기가 나오니까 네. 친문들 중에 일부도 이제 공천을 안 주는 이런 상황을 갖고 있잖아요. 이게 뭐 혼란도 됩니다만은 네. 한편으로 보면은 그런 프레임을 차단하려는 측면도 있어요.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프레임을 차단하려고 했으면 공세적 의제로 전환을 해야 돼요. 그렇죠. 공세적 의제의 핵심은 윤석열, 김건희를 끄집어내야 되거든. 네. 근데 그거를 못 끄집어낸 거고요. 네. 어제 그 상특검법이 제의가 부결됐습니다만 네. 그렇게 하려면 빌드업을 해야 되거든. 그 상특검법 제의하는 과정에 김건희 문제라든가 윤석열 문제 계속 꺼내가지고 축구도 빌드업 하잖아요. 계속 이슈화 시키고 예. 이런 것들하고 디올법도 나오고 이래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한 방에 툭 집어넣고 의제 끝나버린 거예요. 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사실은 그 이유가 의원들이 전부 다 지역구에 가서 명함 뿌리기 바쁜 거예요. 상임위 열어야 되는데 지금.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면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잠깐만, 내 경선 준비하느라고 몰랐네. 이런 얘기를 아니 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 국민 여론상은 소선거구제에 대한 선호도가 좀 더 높은 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네. 우리나라 정치가 특히 국회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국회의원 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선거구제를 해놓으니까 선거 때만 되면 뭐 경선 준비하느냐고 정신이 없고 평소에 국회의원들 활동하는 것도 보면 지방 의원들하고 차이점을 발견하기가 맞아요. 어려워요. 사실은 광역 의원 선거구 2개 합쳐 놓으면 대략 국회의원 선거구 하나 나오는 거거든요. 특히 도시 지역은. 네. 그러니까 평소 활동하는 게 특히 이게 21대 와서 점점 더 심해졌는데 국회에 잘 안 있습니다. 네, 맞아요. 아니 최소한만 있어요. 하여튼 상임이나 본회의장에 출석만 잠깐 하고는 대부분의 시간을 자기 지역구에서 특히 대전까지 지역까지는 그런 게 심한데 대부분 지역에서 뭐 하냐면 지방원들하고 같이 어디 동네 잔치 다니고 행사장에 얼굴 비치고 이런 건데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거 많이 하라고 뽑아놓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회의원이. 아니, 그러니까 저는 답답한 게 정당 출입 기자 오래 해서 보면 이분이 국회의원인지 구청장인지 뭐 어디 저기 뭐야 뭐 지방만? 지방 의원인지 뭐 시장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 너무 잘 알죠.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국회의원이란 말이에요. 국회의원. 본인은 국회의원이지 구청장이 아니에요. 그런데 선거 딱 시작하면은 본회의 열리는 날 말고는 안 옵니다. 안 서울에 안 가요. 그래서 왜 안 오냐 그러면 아유 지역 선거 준비해야 되는데 내가 국회를 왜 가? 이런 식인 그러니까 거죠. 그분들이 왜 그러냐면은 정알못이라서 그래. 정치를 모르는 거예요. 네. 이게 뭐냐면은 지역구 가서 명함 대선에서 돌리고 해서 지역구에서 명함 돌리고 해서 네. 5표 10표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중앙 정치에서 제가 옛날에 모 선배한테 그러니 형 그 지역구 다니지 말고 대표 욕을 내버려. 그럼 언론에 한 줄라. 그리고 저기 그때 우리 여당 시절입니다만은 대통령 욕도 한번 해버려. 그럼 언론에 나. 그게 지역구 100바퀴 도는 것보다 나. 근데 그게 정치적 행위라는 것인지 모르는 거예요. 중앙 정치에서 언론과 같이 이렇게 맞상대하면서 하는 그 정치적 재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된 거야. 네. 그러다 보니까 동네 가서 이게 명함 돌리는 거 하는 잠깐만 거예요. 제가 이것 좀 여쭤볼게요. 아까 우리 나왔는데 어제 그 쌍특검 사실상 이제 부결돼서 폐기수순 발기됐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찬성 171 반대 109 무효 하나 50억 클럽 특검법 찬성 177 104 반대 104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 김건희 여사 이제 다시 활동 재개하시겠네요. 사실상 뭐 국회에서도 명분이 생긴 거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총선 때까지는 지금과 같은 자맹 모드를 이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네. 왜냐하면 나오면 표 떨어지는 거 다 아는데 특히 집권 세력 내에서는 절대 나오면 안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 지금과 같이 지금
78일째 자맹 중이라고 합니다. 잘 쳐도 셌어. 세수 78일째. 네덜란드 국빈 방문 네. 이후에 뭐 속된 편으로 잠수 타고 네, 있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40일쯤 남았죠. 네. 그러니까 총선 때까지 이 자맹 모드를 계속하면 100일이 좀 넘잖아요. 예. 아니 100일이면 웅녀도 사람 되는 기간이에요. 어? 그렇죠. 그러니까 혹시 마늘과 쑥을 먹어가면서 쑥을 그러니까 완전히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예. 총선 때까지는 지금과 같은 상태가 이어질 것 같고 총선 딱 지나면 4월 11일부터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겠죠. 그동안 못한 거 뭐 네. 이런 거. 그러니까 지금 보면 뭐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인가? 뭐 그 예. 아유, 연구장. 그 형이 뭘 맞춰요? 맞히기는. 아니요, 본인이 뭐 문어라는데 업문어라는데 맞춰가지고 그래서 아이, 이분이 예측하기를 민주당이 100석 그렇잖아요. 정도 하는데 네. 근데 사실 지금 굉장히 그 공천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선거 공천 잡음이 있으면 상당히 지금 여론조사 추이도 그렇고 민주당에게 굉장히 불리한 정세가 잡히고 있는데 어떤 대비를 좀 하고 지금은 계십니까? 뭐 얻어맞는 시간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혁신이라는 것은 혼란, 네. 갈등과 동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조용히 있으면은 혁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는 혁신의 시간이기 때문에 언론에서부터 얻어맞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물론 이 그 과정에서 민주당의 종합적인 구성원들의 실력이 떨어지니까 네. 혁신하면서 공격하고 정책 프레임 잡고 요까지 한꺼번에 못하는 것도 현실이다라는 저는 뭐 비판도 수용하겠는데요. 지금 단계로는 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민주당이 혁신하고 갈등 있고 그 다음에 이제는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가지고 공격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언제 지적 끝납니까 이 공천은? 한 3월 10일 정도 되면 끝날 것 같아요. 3월 10일이요? 예, 예. 이번 주가 마지막이로도 아니었어요? 3월 10일 정도 돼야 끝나죠. 네. 이제 그러면은 네. 한 달 기간에 있거든요. 한 달 예, 기간이 예, 길어요. 예. 한 달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때 이 윤석열 정부의 많이 할 수 실정들을 상임위 열듯이 아니면은 과거에는 당의 정조위라는 게 있었어요. 네, 정책조정위원회가 상임위별로 있잖아요. 한 두 개씩 네, 묶어서 네. 있잖아요. 그거라도 열어가지고 의원들이 어쨌든 간에 원내들보다 정보라든가 메시지의 강도가 셀 수 있어요. 네. 의원들을 빨리 국회 출석시켜가지고 그분들이 윤석열 정부의 분야별로 공격하는 거를 뭐 10대 과제, 10대 실정, 20대 실정 이렇게 해서 쏟아부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저는 안 돼요, 안 돼. 아, 그래요? 어떻게 안 돼? 아니 왜냐면 공천 끝나면 네. 의원들이 국회 나와서 열심히 일한다? 선거가 한 달 남았는데, 아유, 그건 그러니까 기대하기 그건 이제 어려워요. 아니 지금 안 나온 분들이 나올까? 당의 지도부에서 소집해야 돼요. 당 지도부 말 들어요? 장 지도부 공천 당 끝났는데 누가 지도부에서 말 들어요? 소집해야 된다는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니 지금도 안 나오는데 그분들이 나올까? 공천 끝나면 또 나와요. 왜냐하면 언론 타야 되거든. 언론 자리를 만들어줘야 아니 돼. 근데 지역에서 선거운동 이제 해보셔서 알잖아요 국회의원. 그거는 물론 조금 지도부가 부르면 나갔어요? 아니 공천장 받으면 네. 이제는 그 아니요. 다음 국회에서 보는 일이 있는 거지 볼 일 없는 거예요. 예. 당 지도부라고 우리 해도. 김용남 의원님하고는 지역구마다 달라요. 김용남 의원님 지역구 과거 같은 수원이잖아요. 거기 이제 호남 의원들은 나올 수 그렇죠. 있겠죠. 네. 인구 이동률이 적은 데잖아요. 거기 그죠? 정말 백병전하는 동네잖아요. 네. 근데 호남이라든가 또는 저기 신도시 지역구 네. 이런 데는 여유가 있거든. 이런 분들은 거리에 돌아다녀 봐야지 유권자 많이 못 만나요. 네. 언론에 한번 나오는 게 훨씬 더 효과 있어요. 아파트 밀집 단지에 그를 지역구를 갖고 있는 분들은 그런 알겠습니다. 분들을 당직을 줘서 네. 이게 쏟아부으면은 또 역전됩니다.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선거구 획정 좀 여쭤볼게요. 이게 보면 그 서병수 후보자를 위한 게리맨더링이냐 만석일동. 만석일동. 예,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그 순천 원래 분구되려고 했었는데 분구가 안 돼가지고 어제 민주당도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원래 소병철 의원이 나오기로 하셨는데 뭐 이게 지역 상황이 너무 심각해가지고 도저히 인터뷰 나올 수 없다 그래서 갑자기 한밤에 취소를 하셨어요. 그 순천에서 지금 그 누굽니까 저 천하람 위원장 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까? 예, 개혁 그렇습니다. 풍당 어떻게 되고 있나요? 아니, 천하람 위원장은 당사에 거의 모습을 안 보여요. 왜냐하면 자기 지역구에서 지금 선거 준비하고 여기도 있기 지역구에가 때문에. 있네. 예. 예. 그러니까 열심히 뛰고 있죠. 천하람 예. 위원장. 네네. 천하람 위원장 정도 되면은 네. 민주당에다가 예. 윤석열 정부 심판을 위해서 야권 단일화하자 이런 거 한번 지역구 차원에서 단일화하자 이런 거 한번 제안해 보세요. 민주당 받아주실 거예요? 그게 근데 받아주든 안 받아주든 네. 윤석열 정부를 포위한다라는 오늘 느낌. 뉴스 나왔다. 뉴스 나왔어. 예. 포위한다라는 예. 느낌. 예. 그리고 또 뭐 이 인지도를 높이고 예. 가능성을 높이는데 뭐 전략적인 의미는 있죠.
민주당이 야권단 가만 있어봐. 지금 눈이 초롱초롱해지셨는데 예컨대 야권 단일화 요청을 하면 민주당이 받을 자세가 돼 있습니까? 그건 알 수 없죠. 안 받죠. 왜냐하면은 민주당이 이기는 지역이야. 네. 이기는 지역인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천하람 위원장 같은 사람이 선전하는 것이 네. 야권 전체 예.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고자 하는 이 국민들의 열망을 좀 더 증폭시키는 데는 의미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도 뭐 유의미한 제안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민주당이 좀 틈이 있어야 여기서 제안을 하지. 그러니까요. 뭐 아무 제안. 아니 우리 살을 깎아서 줄 수는 없죠. 열심히 하셔야지. 아이고, 아니 의미 근데 없는 얘기네. 지금 민주당 공천 상황을 보면 네. 2016년도에 당시 새누리당 공천하고 비슷해 보여요. 근데 그때도 그 이한구 당시 네. 공천관리위원장이 뭐 자세도 약간 삐딱하게 이렇게 쓰셔서 카메라 앞에서 뭐 그러면서 표가 많이 잠식이 됐는데 네. 그때보다 한 가지 좀 나은 상황을 찾자면 당시 유승민 의원을 공천을 줄 거냐 말 거냐를 놓고 끝까지 대답을 안 하고 스스로 나가게 만들었을 때가 그 선관위에 후보 등록하기 하루 전인가 그렇습니다. 제 네. 기억에. 이번 선거가 3월 21일, 22일이 선관위의 본 후보 등록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 같으면 거의 3월 20일까지 공천을 끌었어요. 아주 소수지만 예. 그러면서 그 한 20일 남은 총선에서 완전히 뭐 180석 하겠다고 하던 게 뒤집어지면서 물론 옥새 들고 나르샤 또 이벤트도 있었고. 있었습니다만 네. 근데 한 열흘 정도는 빠른 것 같아요. 당시 공천 진행보다 지금 네. 민주당 공천이 말씀하신 대로 3월 10일 정도에 끝내면 당시보다는 열흘 정도 빨리 끝낼 수 있어서 예. 만회할 수 있는 기간이 열흘은 더 있는 거는 희망적인 요소인데 네. 양상은 그때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공천 양상은. 그러니까 그때 유승민 대표가 끝내 무소속으로 출마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끝까지. 하얀 잠바를 네. 입고 대구 시내를 다닐 때 제가 현장 중계를 했었습니다. 네, 그때 그 인기가 엄청났어요. 대구에서. 그런데 결과는 안 됐던 거죠. 아니요, 당선됐죠. 됐었나? 당선됐죠. 맞다. 무소속으로 당선됐죠. 당선됐구나. 조영 의원도 무소속으로 됐고 예, 두 사람 다 그랬네. 무소속으로 예. 됐죠. 그때 2016년 총선에 민주당이 123, 41%, 새누리당이 122, 40.67%, 0.33% 포인트 차였어요. 한석 차이였죠. 예, 한석 차이죠. 그러면 이번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게 어떤 셈법이 되냐면 아까 대선 연장전이라고 하셨잖아요. 0.73% 표차로 민주당이 패했어요. 그러면 이번에도 둘 다 그 과반을 못했거든요. 그 당시에 그 국민의당이 38석을 했어요. 정의당이 6석, 무소속이 11개 이렇게 됐었는데 이번에도 이런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문제가 네. 제가 대선의 연장전 성격이 짙다고 했는데 네. 차이점은 분명히 있죠. 어떤 건가요? 대선의 두 후보 중에 한 분은 이미 대통령이 됐고 한 분은 제1야당의 대표인데 대선 때는 그나마 혐의가 있었던 거고 수사를 받던 중이었는데 네. 이건 이미 기소가 된 지도 한참 됐고 관련자들에 대한 1심 판결이 꽤 여러 건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대선 때보다 이재명 대표의 입장은 더 열악해진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 공천 파동도 크게 작용을 할 것이고 그래서 이 상태로 선거전이 그냥 흘러간다면 대선 때보다 표차가 좀 더 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그건 전망하십니까? 좀 다르죠. 예. 사법적 절차는 진행이 더 됐습니다만은 네. 국민들은 이미 이게 식상해요. 주요 이슈가 아니에요. 그리고 2년 3년 동안 끌었는데 구속을 못 시켰다. 네. 그 이야기는 지금 뭐 수사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오히려 많이 가지게 되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보고요. 2016년하고 한번 비교해 볼게요. 2016년에 민주당이 125석인가 얻었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서 호남 20석이 빠졌어요. 호남이 안철수당이 석권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 호남이 안철수당이라든가 또는 개혁신당이 열심히 하든 또 뭐 이낙연 신당이 열심히 하든 민주당 의석수를 20석을 갖고 갈 수 있을까요? 못 갖고 갑니다. 그러면은 최소한 그 당시하고 비교하면은 민주당이 20석은 더 얻을 수 있다라는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그냥 저의 희망사항이 아니라 선거에
이슈의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유권자 지형과 구조가 이미 그렇게 바뀌었어요. 지난 촛불혁명 이후에 유권자 지형 자체가 민주당이 불리한 구조가 아니에요. 국민의힘과 거의 유사합니다. 유사한데 여기서 무슨 차이가 존재하냐면요. 지지하는 인구가 국민의힘 지지하는 사람이 1,000만 명,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이 1,000만 명이잖아요. 그런데 분포가 차이가 있어요. 국민의힘은 영남에서 7대3, 8대2 인구가 많은 곳에서 이깁니다. 민주당은 수도권에서 51대 49로 이겨요.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지역적 차원의 인구 분표와 전략적 투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각보다 민주당은 나쁜 밭이 아닌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물론 뭐 민주당이 지금 이 선거 이 공천 국면을 잘못해서 좀 지지도가 빠지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지형이 나쁘지 않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쨌든 간에 바탕에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불만이 55%에서 60%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끄집어낸다면 반전의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분석에 동의하십니까? 아니 시간은 아직 남았으니까요. 선거를 앞두고 40일은 결코 짧지 않은 기간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더 출렁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출렁거림을 만들려면 특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반전의 계기를 만들려면 잘해야죠. 근데 아직은 전열이 정비가 안 돼 있는 것 같고 일단 내부적으로 워낙 세게 싸우고 있고 파열음이 커서 40일 동안 반전의 기회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고요. 개혁신당은 준비되어 있는 건 맞아요. 근데 민주당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개혁신당 왜 발표를 빨리빨리 안 합니까? 지역은. 예? 개혁신당 지역. 저희 같은 소수당은 양당의 공천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다음에 해야지. 안 그러면 저희가 먼저 덜컥 해버리면 공천이 끝나지 않은 양당에서 표적 공천을 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조금 늦추고 있습니다만 근데 양당 공천이 너무 늦어져 갖고 더 기다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며칠 내로 이준석 대표도 출마 지역을 발표할 겁니다. 저기 개혁신당이 공천 문제보다 민주당이 못 싸우고 있을 때 윤석열 정부하고 싸워줘야 된다고 봐요. 그게 사실은 야당으로서의 역할인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떨어져 나와 분들이 많지만은 야당이잖아요. 야당은 들야짜잖아. 싸우는 거잖아. 그걸 좀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좀 싸워주세요. 제가 이거 지금 간단하게 좀 여쭙고 국민의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추미애 전 대표가 하남갑, 그다음에 의정부의 김민철 후보가 컷오프, 양기대 의원이 광명을 해서 국민 경선을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김용만 전 김구 선생님 손자분이죠. 이분이 하남 의뢰 전략 공천이 됐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잘된 공천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용인정구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탄희 의원 지역구인데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여기서 이현주 전 의원, 그다음에 그 이재명 대표 측근으로 분류되어 있는 이현욱 전 경기도시공사 사장, 그리고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3자 국민 경선 치르게 됐거든요.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뭐 무난한 평이다. 네. 그러면 그 여전사 3인방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전현희 의원, 그다음에 이제 추미애 대표, 이현주 의원 이렇게 세 분이 서울과 수도권으로 흩어진 이런 상황인 건데 어떻게 돌아올 거라고 보세요? 글쎄 나름대로 경쟁력 조사를 해서 공천을 결정했겠죠.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용인갑의 경선 후보로 발표가 됐다가 그거는 참여를 안 하고 용인갑이 아닌 정에서 아마 경선을 치르게 된 모양이죠. 근데 결선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현역이 있으면 결선을 하고 현역이 없으면 그냥 순번대로. 그렇죠. 그러면 뭐 아무래도 인지도 높은 사람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경선이네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 180석을 맞춘, 저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이재명 가고 조국 대표 온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리고 그 27년 민주당 당직자 정춘생 국장이 조국신당에 합류를 했고요. 이런 흐름은 민주당 내부에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뭐 조국 신당이 초반 의제 선점을 잘한 건 사실이에요. 그건 인정해야 되는데 우리 저 엄문호 선배님 이야기하신 거는 근거가 없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형과 기본적인 이 윤석열 정부 심판론이라는 것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 국민의힘 공천 좀 여쭤볼게요. 지금 보면 잡음은 없다. 조용한 공천이긴 한데 혁신이 없다. 지난주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악의 공천인데 현역들이 다 살아온 공천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네. 근데 지금 보니까 몇 가지 문제적 공천이 좀 눈에 띄는데 경남 사천, 남해 하동의 서천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이명박 정부 시절에 경찰을 여론조작에 동원해서 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선고 받았는데 사면 발표가 되기도 전에 비공개로 공천을 신청을 했고 그래서 이제 약속 사면 의혹이 있습니다. 다 하는데 사면부터 공천까지 한 달이 안 걸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홍모 이분은 2018년 군인권센터가 폭로해서 알게 된 경우인데 그 2016년에 그 박근혜 탄핵 시절에 그때 실제로 수방사령관이었고 이때 소요 사태 발생을 하게 되면 무력 진압을 해야 된다라는 논의를 직접적으로 했었다. 이 문건을 작성했던 의혹을 받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또 이 인재영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분도 굉장히 심각한데 지금 북핵 관련해서 총괄 맡고 있는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입니다. 김건. 이분이 현직 외교관이에요. 현직 외교관인데 29일 어제 0시부로 의원 면직이 됐는데 그러자마자 바로 아침에 입당해가지고 인재 영입이 됐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비례대표로 간다고 그렇죠, 봐야겠죠. 비례대표죠. 네. 이 두 분, 구홍모, 김건 두 분은 비례고 서천호는 이제 지역으로 가는 겁니다. 이번 총선 출마자들이 유독 사면복권 받자마자 출마한 분들이 많아요. 그 여러 케이스들이 있는데 그 충북에 출마한 지금 국민의힘 최종 후보로 단수 추천이 된 김모 후보는 사실은 사면복권 받고 그 다음 날 그 지역의 당협위원장으로 임명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 그냥 단수 공천을 받아서 출마하게 됐는데 이게 사면복권을 너무 남용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역대 어느 정부에도 이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본 기억은 없는데 이 사면복권을 너무 뭐랄까요? 자의적으로 행사를 해요. 그냥 내 권한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리고 사면복권 되면 물론 법률적인 장애는 없어지죠. 피선거권이 회복이 되는 건 맞는데 이런 식으로 해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전에는 사면복권은 적어도 한 번의 선거는 건너뛰게 만들었거든요. 좀 쉬었다가 나오게 하는 경우는 있었어요. 정치인의 사면복권의 경우에도. 근데 이렇게 선거 임박해갖고 바로 사면복권하고 더군다나 서천호 후보 이 경우에는 어떻게 알고 공천 신청을 했냐. 그러니까요. 공천 신청할 당시에 피선거권이 아예 없어서 출마 자격이 안 되는 상태였는데. 어떻게 알고 공천 신청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박주민 부대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국민의힘은 이게 시스템 공천이 아니라 현역 횡재 신인 횡사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하는 법치주의 훼손이죠. 그리고 한편으로 보면은 정부 조직에 개입되어 가지고 사전 공천을 이렇게 참 모의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뭐라고 해야 되나요? 국기문란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참 이 정부 조직 자체를 와해시키는 것 같아요, 총선을 위해서. 저는 이 타임에 이 민주당의 전략적 착오도 지적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 쌍특검법의 제 의결을 1월 초중순에는 해야 된다라고 봤어요. 제가 방송에서도 그런 말씀 몇 번 드렸는데 이게 쇠도 달궜을 때 두들겨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1월 초만 해도 국힘의 현역 의원들이 공포감이 극대화돼 있었거든요. 다 날릴 거다. 공천. 우리 다 죽어나갈 거다. 그러면 충분히 대통령실의 당 장악력을 가장 효과적으로 약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이 특검법의 통과를 생각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표로 딱 결과가 확인되면 그다음부터는 레임덕이 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걸 미루면 안 된다. 근데 한때 뭐 총선 이후에 재의결한다는 얘기도 나올 정도로 하다가 미루다가 이 소위 김건희 여사 이슈가 좀 식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면서 어제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폐기될 것 같으면 진작하는 게 맞았고 그때는 그리고 1월
초중순에 했으면 제 판단으로는 이거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봤거든요. 반란표가 꽤 나올 수 있는 있었다. 분위기였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김태우 시즌 2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네, 네. 그렇죠? 왜냐하면은 사면복권 시켜가지고 다 출격시키는 이런 상황인데 이게 선거에 도움이 될지 이게 좀 그 미지수인 것이고 제가 최근에 민주당 국회의원들 이렇게 취재를 해보면 약간 전의상실 분위기도 있어요. 특히 비명계 같은 경우에는 이번 선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겨야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인지도 좀 의문이 생겨요. 아니 근데 지역구 공천 받으면 이기려고 굉장히 네. 노력하죠. 그래서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그러니까 근데 이번 선거가 되게 좀 그 어려운 선거다라는 거를 그 상정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인상도 받거든요. 그래서 좀 걱정이다. 그러니까 이런 대목이 참 선거 앞두고 어느 쪽이 이길지 이걸 좀 봐야 되고 적극적으로 선거운동과 캠페인을 해야 되는데 그 점 좀 잘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세대교체 되게 주장했었잖아요. 근데 결과 보니까 국민의힘 후보 평균이 58.3세예요. 그 전보다 더 올라갔어요. 40대 이하가 12%입니다. 경로당 얘기가 나와. 결과적으로 한 게 없는 거죠. 네. 왜냐하면 현역 의원들을 그대로 다 살리다 보니까 네. 제가 보기엔 이 쌍특검법 재표결이 큰 역할을 했어요. 현역 의원들의 생활률이 이렇게 높아진 데에는 네. 이게 반란표 나올까 봐 웬만하면 다 들어주고 그냥 다 살려주는 분위기를 만든 거거든요. 김건희 여사 덕분에 다 살았네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살린 사람들. 이번에 국민의힘 공천은 정말 예. 김건희 공천이 맞아요. 김건희 공천이다. 네. 네네. 덕분에 다 살았어요. 덕분에 다 살았어요. 근데 한동훈 이 모든 위원장은 것은 여사님 덕이다 이런 네.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말이 한 게 될까? 없는 거예요, 별로. 네, 그러니까 진짜 참 심각한. 근데 이번 총선 결과가 좋으면 한동훈 위원장은 계속 남아서 정치를 할까요? 아니면 미국으로 떠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한다고 봅니다. 계속 남아서 예. 미국 안 간다. 예, 안 간다. 다음 전당대회 출마할 거예요. 다음 전당대회 출마해서 당 대표가 예. 공식 당 대표가 예. 될 거다. 왜냐하면 그러면 스케줄상 예. 당대표 임기가 2년이니까 네. 올해 총선 이후에 뭐 대략 한 6월쯤 전당대회가 치러진다고 볼 때 네. 2년 임기를 마치면 2026년 6월이잖아요. 딱 맞네. 딱 그 대선 준비하기 딱 좋은 시간이에요. 대선 준비 딱. 그래서 총선 끝나면 지금 대통령실의 레임덕은 보다 좀 심해질 것이고 네.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얻은 성적표가 윤석열 대통령 덕분이라고 당선된 국힘 현역 의원이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당 장악력은 급속히 악화될 겁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이 자리를 비울 이유가 없죠. 저는 계속하고 그냥 내친 걸음에 대선까지 갈 계획을 짜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뭐 본인이 출마하지 않았고 희생과 헌신을 했다 이런 주장을 할 거다. 박진영 원장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뭐 현재로서도 한동훈 위원장은 실패한 건 아니에요. 만약에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지더라도 네. 한동훈 위원장 탓은 안 할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탓을 하지. 네. 그런 부분에서 예. 실패하지는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총선이 진다면은 잠시 저는 휴지기는 가질 것 같아요. 네. 휴지기는 가질 것 같아요. 휴지기를 가지는 게 본인이 선거 패배의 책임으로부터 완벽히 이제 자유로워지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럼 누가 일당을 할까요? 국민의힘과 민주당. 일당은 민주당이 할 겁니다. 일당은 민주당. 네. 과반은요? 과반 일당?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과반 일당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민주당이 일당한다. 네. 어떻게 보세요, 김용남 위원장? 그래서 40일 동안 또 무슨 일이 생길지는 벌어질지 알 수가 모르죠. 없다. 예, 네. 워낙 다이내믹한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예.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분명히 흐름이 한번 바뀔 수 있는 흐름을 꺾을 수 있는 네. 무슨 이벤트 내지는 뭐가 일어나야 된다. 네. 왜냐하면 지금 서울 지역이 민주당이 너무 안 좋거든요. 보면. 근데 특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는 민주당 후보들은 16년 만에 어려운 선거를 치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2008년 총선 이후에 2012년 총선도 네. 당시 새누리당이 일당은 했습니다만 예. 수도권은 민주당이 거의 다 이겼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수도권 선거는 2008년 이후에 처음으로 어려운 선거를 민주당이 치르는 것인데 네. 이거 반전의 계기를 만들기가 뭐
방법은 있습니다만 과연 실행을 할지는 잘 네. 모르겠어요. 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비례 아니고 서울 수도권 출마 저울질이다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디로 갑니까? 뭐 여기저기 뭐 7, 8군데를 살펴보고 있다. 여론조사를 돌리고 있다라는 보도는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여론조사보다는 네. 본인이 당 대표로서 가장 상징성을 가질 수 있는 지역 내지는 당 대표가 지역구 선거를 치르지만 네. 당사에 있는 것만큼 언론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고를 겁니다. 네, 그런 기준으로 고를 것이고요. 네. 이미 여러 차례 지역구 출마는 공언을 했기 때문에 네. 비례대표가 아닌 지역구 출마를 할 겁니다. 네. 이낙연 새로운 미래 공동대표가 3일 광주를 찾아서 광주에서 출마 선언을 한다는 건데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당선 가능성. 글쎄요. 당선될 만큼의 득표를 할 수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힘들 거예요. 힘들 거다. 예, 힘들 거예요. 예. 그리고 또 거기 또 변수가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예. 송영길 전 대표가 있어요. 네. 송영길 전 대표가 지금 옥중 출마도 불사하겠다 그러잖아요. 예. 아마 이낙연 대표 나오면 송영길 대표가 그 지역구에 옥중 출마하지 않을까요? 전 뭐 좀 황당하지만 그런 상상도 한번 해봐요. 네. 그러면 이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낙연 대표뿐만 아니라 지금 뭐 되게 야권이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제외하고 그 비례 정당도 있죠. 그 다음에 새로운 미래 있죠. 개혁신당이 있죠. 그리고 무소속 민주연대를 또 만들어서 민주당을 탈당한 분들이 또 출마한다고 하고 이 전선이 이렇게 되면 민주당에게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뭐 유리하지는 않죠. 유리하지는 않는데 유의미하게 민주당을 이렇게 방해 놓는다거나 하기도 쉽지 않다고 보는 게 유력한 대권 주자라든가 언론에 주목받을 만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죄송하지만 이낙연 대표도 이제 대권 주자를 보기 어렵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도 있고 네. 실제로 이 언론을 주도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만한 이슈 메이커가 없어요.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특히 호남 민심은 네. 이재명 대표로서 다음 대통령 선거를 이길 수 있느냐라는 관점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다음 대선에서 정권을 찾아올 가능성이 높다. 내지는 희망이 보인다고 하면 더불어민주당 후보들한테 표를 많이 던지겠습니다만 호남 유권자들은 워낙 전략적 투표에 능한 분들이고 정세 판단이 정확하기 때문에 야 지금 사법 리스크 플러스 이번에 공천 파동을 보니 이재명으로는 다음 대통령 선거 또 지겠다라는 판단이 서는 순간에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유, 어쨌든 지금 선거 40일 앞두고 105주년 맞는 3.1운동 3.1절 날 두 분 모시고 정치 전망 해봤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끝으로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30초씩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잠시 흔들리고 있습니다만은 바로 정신 차리고 윤석열 정부 심판과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위해서 벌떡 일어설 겁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개혁신당이 많이 부족하고 모자란 점이 있습니다만 적어도 지금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보여주고 있는 행태는 한번 국민들께서 따끔하게 혼을 내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국정 운영하면 안 된다는 회초리를 한번 드실 시간이 40일 앞으로 다가왔고 요번에 꼭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야당 개혁신당 많이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선거는 40일 앞이고요. 그리고 뭐 여러 지표를 보면 많이 어렵습니다. 민생 특히 많이 어렵기 때문에 현장에 계신 시민들께서 이번 선거에 어떤 마음으로 임하실지 저희 편의점도 현장에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